큰형수가 깨어나면 또 돈 달라고 할 텐데.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있던 저는 눈을 감은 채로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통장을 해지하는 소리,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소리, 28년간 제가 쓴 1억 원을 자기들 것이라 우기는 소리까지. 그날 며느리 정수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제 이름은 정수진, 올해 48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김수진이라고 해야 하나요? 결혼하면서 남편 성을 따라 호적에 올라간 이름이니까요. 20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28년을 박씨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아니, 살아왔다는 표현보다는 견뎌왔다가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새벽 기상이었으니까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어머니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온도를 확인하고 이불이 흘러내리진 않았는지 살핍니다. 75이신 시어머니는 혈압약을 드셔야 하기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머리맡에 준비해 두고 나옵니다. 그 다음은 부엌입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면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어머니 아침상은 따로 차려야 합니다. 반찬도 따로, 국도 따로, 밥도 따로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 입맛에 맞춰 만든 음식은 내 입에 안 맞아라는 말씀을 들은 게 벌써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침마다 2번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부엌에 가득 퍼지고 시금치를 무치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동안 시계는 어느덧 6시를 가리킵니다. 남편과 아이들 도시락도 싸야 하고 시어머니께서 드실 과일도 깎아야 합니다. 엄마, 나 오늘 회의 있으니까 도시락 말고 돈 줘.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와 말합니다. 25살 된 큰아들입니다. 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건네주면서 왠지 모를 허전함이 가슴 한구석을 스쳐 지나갑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은 제가 정성껏 싼 도시락보다 편의점 도시락이 더 맛있다고 했고 남편은 회식이 잦아졌다며 저녁을 집에서 먹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7시가 되면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십니다. 수진아, 물이 미지근해. 따뜻한 걸로 다시 갖다 줘. 네, 어머님. 저는 대답하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손등에는 김이 서려 있고 앞치마는 이미 여러 번 닦아낸 물기로 축축합니다. 새 물을 데워 다시 가져다 드리면 시어머니는 한 모금 드시고 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반찬 간이 좀 세네. 내가 요즘 손맛이 예전 같지 않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남편은 아침상 앞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국을 떠먹으면서도 반찬을 집으면서도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밤새 정성껏 만든 음식이 남편 입으로 들어가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집에서 드실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모르겠어. 회사에서 연락 오면 알려줄게.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겠다는 대답은 대부분 안 먹겠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가 기다립니다. 시어머니 상, 남편과 아이들 상,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후다닥 먹은 식사 그릇까지. 설거지를 하면서 보는 창밖 풍경은 늘 똑같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오늘도 맑거나 흐립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제게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루 종일 집안에 있을 테니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청소를 시작합니다. 거실부터 방, 화장실, 베란다까지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닦아냅니다. 허리가 아프지만 참습니다. 무릎이 시리지만 견딥니다. 28년 동안 매일같이 해온 일이니까요.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부르시면 달려갑니다. 수진아,
내일 작은 댁 식구들 온다며? 음식 준비는 했어? 네, 어머님. 오늘 장 보고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하려고요. 큰집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동서들이 오는데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명절도 아닌데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면 언제나 제가 준비합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합니다. 시누이들은 와서 수다만 떨다가 갑니다.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음식 맛있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그저 언니 고생 많았어 한마디만 남기고 떠납니다. 장을 보러 나가는 길은 유일하게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트 입구를 지나며 계절을 느낍니다. 봄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가을이 왔구나, 겨울이 왔구나. 집안에만 있으면 계절의 변화도 잘 모릅니다. 그저 장 보러 나올 때마다 마트 앞 가로수가 변해가는 걸 보며 세월이 흘렀음을 깨달을 뿐입니다. 장바구니는 늘 무겁습니다. 시어머니 드실 유기농 채소,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 아이들 간식거리, 그리고 내일 오실 시댁 식구들을 위한 장거리까지. 두 손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프지만 내려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저 집까지 참고 가야 합니다. 저녁이 되면 또다시 부엌에 섭니다. 저녁 준비는 아침보다 더 정성이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집에 오실까 싶어 좋아하시는 반찬을 꼭 준비합니다. 불고기를 재워두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칩니다. 하지만 6시가 되어도 7시가 되어도 남편한테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결국 8시쯤 되어서야 문자가 옵니다. 회식? 먼저 자. 저는 핸드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을 바라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음식들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이들만 저녁을 먹고 저는 남은 음식을 치우며 혼자 먹습니다. 식탁이 아닌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후다닥 먹어치웁니다. 밤이 되면 시어머니 취침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물을 준비하고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마저 길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하고 내일 아침 준비를 미리 해두고 빨래를 개어야 합니다. 11시가 넘어서야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올 남편을 떠올리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한숨조차 삼켜야 합니다.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이것이 제가 며느리로 살아온 하루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28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내일 시댁 식구들이 온다고 했으니 장을 많이 봐야 했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가 보였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했고 주변 사람들의 비명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저는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 저 사람. 119 불러요, 빨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 손에서 떨어진 장바구니에서 굴러나온 무와 당근이 횡단보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내일 손님들 오는데, 장을 다시 봐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지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지난 28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눈이 감기면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일 시댁 식구들 오는데 누가 음식을 준비할까? 그렇게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지금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의식은 또렷합니다. 귀는 들리지만 입은 열리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답니다.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온 감정은 놀랍게도 안도감이었습니다. 아, 이제 쉬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것은 남편의 목소리도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큰형수가 깨어나면 또 돈 달라고 할 텐데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제 눈꺼풀 너머로 희미하게 불빛이 스며들었고 어딘가에서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깨어나 있었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영혼만 깨어있고 몸은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눈 대화는 제가 알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높고 날카로웠지만 걱정 섞인 떨림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귀찮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듯한 투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낮대요. 뇌의 충격이 심해서.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이 집안을 위해 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한 아침상 시댁 식구들을 위해 밤새 만든 음식들, 아이들을 위해 아껴서 모은 돈들, 남편을 위해 참았던 수많은 순간들.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이었나요? 돈 달라고 할 것이라는 누명과 뭘 잘했다고라는 비난과 회사, 후배와 연락하는 남편과 제 적금 통장을 멋대로 해지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이 사람들에게 며느리란 그저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름이 있고 감정이 있고 존엄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남편 박민수, 28년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그 목소리에도 슬픔은 없었습니다. 그저 건조하게 사무적으로 의사의 말을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어머, 그럼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막내 신우이 은미. 제가 명절마다 음식 만들어주고 아이들 옷 사주고 생일 챙겨주던 그 사람. 하지만 그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슬픔보다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제가 깨어나길 바라지 않는구나. 큰형수가 깨어나면 또 돈 달라고 할 텐데.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심전도 기계의 신호음이 잠시 빨라졌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대로 들은 걸까요? 어머님께서 제가 돈을 달라고 했다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남편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얼마야? 내 동생 사업자금으로 300 주고, 은미 애들 학원비로 100 주고, 내 아버지 병원비로 150? 다 큰형수가 돈 달라고 해서 준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제 적금이었고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돈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어려울 때마다 수진아, 우리가 남이냐? 좀 도와줘라 하시길래 드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시댁에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뭘 그리 잘했다고 자기 집 산다고 난리야. 우리 돈으로 살림하면서. 신우이 은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뜨거운 눈물이 눈꺼풀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집이요? 제가 10년 동안 아르바이트와 부업으로 모은 돈으로 계약금 넣고 대출받아 산 그 집이요? 남편은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갖고 싶다면서? 알아서 해 하더니 이제는 시댁돈으로 산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빠, 형수 사고 나기 전에 통장에 얼마 있었어요? 큰 시누이 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계산은 차가웠습니다. 글쎄, 한 500 정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500이요? 저는 800을 모았습니다.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온라인 쇼핑몰 상품평을 쓰고 주말에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10년간 모은 돈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아프거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친정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봐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 돈도 원래 우리가 준 생활비를 모은 거 아니에요? 은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생활비요? 어머님께서 주신 생활비는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5년 전까지만 주시다가 끊으셨습니다. 이제 민수가 벌잖아. 알아서 해라 하시면서요. 남편은 월급을 통장에서 찾아 쓰는 스타일이었고 저는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주는 돈으로 살림을 꾸리고 모자란 건 제가 벌어서 채웠습니다. 어쨌든 큰형수가 이렇게 된 이상 그 돈은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 오빠한테 말해서 통장 정리 좀 해야겠구나. 시어머니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제 통장을요? 제 이름으로 된 제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그 돈을요? 병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28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가족이, 제가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제 곁에서 제 재산을 나눠 가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형수가 이렇게 되면. 은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슬픔이 아니라 귀찮음 가득한 한숨이었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지. 지켜보긴 뭘 지켜봐요. 오빠도 인생이 있잖아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그때 은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 여자, 회사 후배, 아직 연락하고 지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회사 후배요? 남편이 회사 후배와 연락한다고요? 은미야,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왜요? 어차피 형수는 못 듣는데. 오빠, 나는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형수랑 지낸 거 행복했어요? 집에만 처박혀서 요리하고 청소만 하는 여자가 오빠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만 처박혀서요? 제가 원해서 집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밖에 나돌아다니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지 하시며 일하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남편도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돈은 내가 버니까 하시며 반대하셨습니다. 그만해, 은미야. 어머니가 제지했지만 그 목소리에 진정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미의 말에 동의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뭐라 하긴 그렇지만 넌 아직 젊잖니. 50도 안 됐고 큰형수가 이렇게 된 이상 너도 내 인생을 생각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재혼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제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직은이라는 말 뒤에 하지만 곧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생각은 해두라는 거야. 의사가 그랬잖니.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령 깨어난다 해도 예전처럼 돌아올 순 없다고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다 들리고 있어요. 하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형수 적금 통장 어머니가 해지하셨어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응, 지난주에. 어차피 쓸 데도 없고 제호 사업 자금이 급하다길래 어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적금 통장이요? 제 적금 통장을요? 제 이름으로, 제 도장으로 만든 그 통장을 어머니께서 해지하셨다고요? 어머니, 그건 형수 명의잖아요. 어떻게? 은정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도장이야 뭐 집에 있지. 비밀번호도 알고. 걱정 마라. 나중에 큰형수 깨어나면 내가 다 책임지고 갚을 테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죄책감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제가 그냥 이대로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것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나가주셔야 해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는 소리, 가방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둘씩 병실을 나갔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힘내, 곧 나을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드실래요? 냉면이나 먹고 갈까? 좋아요. 오빠도 같이 가요. 그들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며느리, 아내, 형수를 두고 그들은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눈을 뜨면 안 된다고. 아직은 깨어나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뭘 계획하고 있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비.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로 죽은 건 28년 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정수진은 그날 죽었고 지금 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냥 큰 집 며느리라는 껍데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묻어버리기 전에 제가 먼저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28년 동안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기억해낼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뜰 겁니다. 정수진이 아니라 진짜 나로서.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그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저와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이제 그만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이 눈을 떴습니다. 의식도 돌아왔고요.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단단히 감았습니다. 남편이 병실로 뛰어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제 눈꺼풀을 살짝 들쳐 펠라이트를 비췄지만 저는 동공을 고정시켰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조금 전까지. 의사 선생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깨어나지 않기로.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그렇게 제 거짓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일시적으로 의식이 돌아왔다가 다시 혼수 상태로 빠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놀란 척했지만 곧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면회 시간은 하루에 2번이었습니다. 오전 11시와 오후 6시. 하지만 남편은 하루에 한 번도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르셨고 그마저도 5분도 채 안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아휴, 담담해서 어떡해.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간호사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정리라뇨?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정리할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2주째 되던 날 시누이 은미가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오빠, 그 여자 김지혜 씨? 어제 만났어요? 은미의 질문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응. 잠깐 저녁 먹었어.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김지혜. 그 이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작년 회식 때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28살쯤 되어 보이는 날씬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 아가씨한테 유난히 친절하게 대하시길래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빠, 나는 찬성이에요. 지혜씨 착하고 예쁘고 오빠랑 잘 어울려요. 형수는 솔직히 오빠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어요? 은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8년을 함께한 아내가 병실에 누워 있는데 동생은 오빠에게 다른 여자와 만나라고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잖아. 남편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직은이라는 말 속에 고지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의사가 그랬잖아요.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깨어나도 식물인간일 거라고. 그럼 오빠는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아직 47밖에 안 됐는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저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 저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이미 그들의 삶에서 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주째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은행 서류를 들고 오셨습니다. 민수야, 이거 좀 봐라. 큰형수 통장 정리 다 됐어. 시어머니가 서류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이건 수진이 이름으로 된 건데. 뭐 어때? 어차피 깨어나지도 못할 텐데. 내 동생 사업자금 필요하다잖아.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지.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적금 800만 원, 제 예금 200만 원, 제 이름으로 가입한 청약 통장까지 모두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새벽 아르바이트와 부업으로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 수진이가 혹시라도 깨어나면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곤란해질까봐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깨어나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넣어주면 되지. 지금 급한 불부터 꺼야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이 집안을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만요. 시어머니 병원비로 쓴 돈, 시동생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 시누이들, 애들 학원비, 명절 때마다 장보고 음식 만드는 데 든 비용, 집안 대소사 때마다 제 돈으로 치른 부조금들. 계산을 해보니 적어도 3천만 원은 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금반지도 시어머니 칠순 때 팔아서 잔치 비용에 보탰고 제 결혼반지도 시동생이 사업 실패했을 때 팔아서 빚 갚는 데 보탰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은 큰형수가 또 돈 달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제 몸을 닦아주고 링거를 갈아주고 가끔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 힘내세요. 간호사 박선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유일하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던 남편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나 지금 병원이야. 응, 조금만 있다가 나갈게. 우리 어제 갔던 그 레스토랑 또 가자. 응, 나도 보고 싶어.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병실에 누워 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28년 결혼 생활 동안 저한테는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 들어와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제 손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간호사가 들어오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병원비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이 아깝다며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 큰 병원에서 나가자.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한 달에 80만 원이면 된다더라. 요양병원이라뇨? 그곳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사실상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어차피 안 깨어날 사람 큰 병원에 둬서 뭐해. 돈만 나가지. 그 돈이면 제호 사업 자금에 보태고 은미 애들 학원비도 보태고 너도 좀 쓰고 그래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깨어나야겠다고. 이대로 있다간 요양병원으로 옮겨져서 정말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녹음할 수는 없었지만 제 머릿속에 또렷이 새겼습니다. 형수가 이렇게 된 것도 솔직히 형수 잘못이에요. 병원비 아끼겠다고 종합검진도 안 받고 몸이 안 좋다는데도 참고 버티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죠. 은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종합검진을 안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런데 돈 쓸 바에 집안 살림이나 보태라고 하셔서 못 받은 것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도 참은 건 병원 가면 또 돈 쓰게 생겼네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였습니다. 그래도 20몇 년을 살았는데 큰 시누이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우리가 형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집도 사게 해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애들 키우는데도 도와줬잖아요. 은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집은 제 돈으로 샀고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보탰고 아이들은 제가 혼자 키웠습니다.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제 돈을 써갔으면 써갔지 도와준 게 무엇이 있었나요? 그래, 이제 그만 큰 병원에서 나가자. 다음 주에 요양병원으로 옮기자. 시어머니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8년입니다. 28년 동안 제가 이 집안을 위해 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낼 것입니다. 영수증은 버렸지만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시어머니 약 타러 새벽같이 약국 간 날들, 시댁 식구들, 생일마다 준비한 선물들, 명절 때마다 만든 음식들, 제사 때마다 준비한 상들, 아이들 학교 행사 때마다 만든 도시락들, 하나하나 다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할 것입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움직이는 몸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팔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살아있었고 의지가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거의 없었지만 충전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며느리 정수진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정수진은 지금 막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정수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 제 인생을 되찾는 것.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날을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의사 선생님께 깨어났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28년간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원 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가장 먼저 할 일은 제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해지하셨다는 그 통장들 말입니다. 은행에 가면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누가 언제 해지했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두 번째로 할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도 확인해야 하고 시어머니의 재산 횡령도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할 일은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는 것. 며느리가 아니라 정수진으로 사는 것.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로 사는 것.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정말 퇴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계시다가. 간호사 박선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원 수속을 하러 가고 저는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창문 너머로 계절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오려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낯설었습니다. 석 달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마치 처음 보는 곳 같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이 집은 돌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쉬다가 청소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석 달 만에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하는 첫 마디가 청소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걱정의 말도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바로 청소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방전되어 있던 핸드폰이 천천히 켜졌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수많은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의 메시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친정어머니의 메시지가 27개나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병원에 가고 싶은데 주소 좀 알려줘. 왜 연락이 없니? 엄마 걱정된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작 걱정해 주신 건 친정어머니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친정어머니는 제가 깨어나기만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수진아, 내가 전화를 하다니. 괜찮은 거니? 많이 아프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시내에 있는 은행 본점으로 갔습니다. 제 통장이 개설된 곳이었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요. 최근 석 달 동안에 저는 신분증과 함께 통장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프린트된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은 2달 전에 해지되었네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해지 날짜는 제가 사고 난 지 1달 후였습니다. 해지 사유란에는 본인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란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서명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를 냈지만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도장을 가지고 와서 해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서명, 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시면 CCTV 확인을 해보시겠습니까?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10분 후 저는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2달 전 이 은행 창구의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통장을 들고 와서 해지하시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도장을 찍으시고 제 이름을 대신 서명하시는 모습까지요. 이거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객님,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영상 복사본 좀 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USB에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저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28년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28년의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은 없었지만 기억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와 금액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1996년 5월 시어머니 백내장 수술비 150만 원, 1998년 3월 시동생 사업자금 500만 원, 2000년 7월 시아버지 칠순 잔치 비용 300만 원, 2003년 12월 시누이 은정 결혼 축의금 200만 원, 2007년 9월 시동생 제호 사업 실패빚 갚아준 돈 800만 원, 2010년 4월 시누이 은미 애들 학원비 매달 50만 원씩 2년간 1200만 원, 2015년 3월 시어머니 심장 수술비 300만 원. 계산을 해보니 총 3,4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큰 금액만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장 보고 음식 만드는 데 든 비용, 제사 때마다 준비한 비용, 시댁 식구들, 생일 선물 비용까지 다 합하면 5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8년간 제가 이 집안에 쏟아부은 돈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돈 달라고 하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카페를 나와 저는 남편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맞은편 커피숍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6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남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김지혜, 작년 회식 때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둘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여자는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28년 결혼 생활 동안 저와 단 한 번도 팔짱을 끼고 걷지 않았던 남편이 지금은 다른 여자와 그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증거였습니다. 둘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기야, 여기 파스타 진짜 맛있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남편을 여보라고만 불렀습니다.
자기라고 부르면 남편이 촌스럽게 왜 그래 하며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이거 시키자.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들려주지 않던 목소리였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둘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핸드폰 카메라를 계속 눌렀습니다. 식사 후 둘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마 따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입구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는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택시비를 아껴야 했습니다. 앞으로 변호사 비용도 들고 혼자 살 집도 구해야 할 테니까요. 버스 창밖으로 가로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처럼 제 인생도 다시 밝아질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고 대신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은행 좀 다녀왔어요. 은행? 무슨 일로? 제 통장 확인하려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통장? 그거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쓴 거야. 곧 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얼마나 쓰셨어요? 그게 800 정도? 800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제 적금, 예금, 청약 통장 모두 합쳐서요. 어머님, 그거 범죄예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범죄?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제 명의의 통장을 제 동의 없이 해지하신 거잖아요. 그건 횡령이에요. 이해가 미쳤구나. 시어머니한테 횡령이라니.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횡령이야? 도와달라는 부탁도 없었고 제 동의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은행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어머님이 제 도장 가지고 가서 서명 위조하신 거.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나를 고소하겠다는 거니?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증거는 확보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 소리치시는 게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1년 만에 가는 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일에 바빠서 친정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친정만 들락날락하면 시집, 식구들이 뭐라고 하겠니 하시며 가는 걸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께서 달려나오셨습니다. 수진아.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8년 동안 혼자 견뎌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그래, 울어. 엄마한테 다 말해. 어머니는 저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8년 동안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 제가 쓴 돈들, 시어머니가 제 통장을 해지한 일, 남편의 외도까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들으셨습니다. 내가 몰랐다. 너한테 이런 일이 있는 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며느리라면 당연히 참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참기는 무슨 참기. 너는 며느리 이전의 사람이야. 내 딸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랑 더 살 수는 없지. 엄마가 도와줄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변호사를 선임한다. 둘째,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셋째, 시어머니의 횡령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한다. 넷째,
28년간 시댁에 쓴 돈을 청구한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수진의 인생이 이제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USB, 사진들, 그리고 28년의 기록이 담긴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통장 횡령 건은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외도 증거가 명확하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미 28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으니까요. 남편은 소송장을 들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구나. 당신 정말 미쳤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김지혜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손잡는 사진, 호텔 앞에서 키스하는 사진, 팔짱 끼고 걷는 사진. 남편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사진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오해야. 우리 둘은 그냥 뭐죠? 회사 동료? 팔짱 끼고 호텔 들어가는 동료요? 저는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는 법정에서 하시죠.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충분히 들었습니다. 1시간 후 시어머니께서 달려오셨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고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진, 당장 나와.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송장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알려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며느리가 감히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해? 네, 제가 했어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감히 이런 짓을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았지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어머님, 저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잤어요. 28년 동안 명절에도 쉰 적이 없고 제사에도 빠진 적이 없어요. 친정 갈 시간도 없었고 친구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지. 도리요? 그럼 시어머니의 도리는 뭔가요? 며느리 몰래 통장 해지하는 게 도리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급해서 그런 거야. 곧 돌려줄 거라고 했잖아. 언제요? 돈은 이미 다 쓰셨잖아요. 시동생 사업 자금으로. 가족이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하잖아. 저도 가족인가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 집안을 위해 쓴 돈이 5천만 원이 넘어요. 시어머니 병원비, 시동생 빚, 시누이들 애들 학원비. 다 제 돈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려울 땐 누가 도와줬나요? 제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누가 걱정해 줬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병실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큰형수가 깨어나면 또 돈 달라고 할 텐데 라고 하셨죠. 저 다 들었어요.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깨어나 있었어? 네. 3달 동안 죽은 척했어요. 그래서 다 들었죠. 어머님이, 시누이들이, 그리고 남편이 저 없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제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계획하는 것도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환한 얼굴에서 눈물 나는 얼굴로요. 수진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랬어. 용서해줘. 하지만 그 눈물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그 눈물을 수없이 봤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원하시는 걸 얻기 위해 언제든 우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용서는 못 해드려요.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순 있어요. 법? 가족끼리 무슨 법이야?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이혼 소송 중인 사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려고? 내가 이기면 뭐가 남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욕할 거야. 시댁을 고소한 며느리라고. 상관없어요. 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며느리 정수진은 3달 전에 죽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건 그냥 정수진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소리치셨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가족관계 조정실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맞은편에는 남편과 남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양측이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원고 정수진 씨는 피고 박민수 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또한 결혼 생활 중 원고가 시댁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반환과 재산 분할,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피고 측 입장은 어떠십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를 부인합니다. 사진은 단순히 회사 동료와의 업무상 만남을 찍은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호텔 앞에서 키스하는 게 업무상 만남이라니요. 조정위원님께서 사진들을 보셨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단순한 동료 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각도로 찍힌 것입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변명했습니다. 그럼 피고께서 직접 설명해 보시죠. 조정위원님께서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남편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눈을 제대로 마주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당신은 항상 어머니 눈치만 보고 집안일만 하고 나한텐 관심도 없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분노였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다고요? 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당신 아침 준비했어요. 당신 좋아하는 반찬 만들고, 당신 옷 빨래하고, 당신 양말 개고, 당신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했어요. 그게 관심이 아니면 뭐죠? 그건 그냥 집안일이잖아. 집안일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쓸쓸하게. 그래요. 당신한테 전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죠.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 감정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며느리 역할만 하는 사람. 수진아, 내가 그런 뜻으로 됐어요. 이제 안 궁금해요.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뭘 느끼는지. 28년 동안 궁금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조정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님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조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는 이혼만 원합니다. 제 변호사 선생님께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피고의 시어머니 박순자 씨가 원고 명의의 통장을 무단으로 해지한 증거입니다. 은행 CCTV 영상과 거래 내역서입니다. 조정위원님께서 서류를 받아보셨습니다. 이건 형사 고소 대상인데요? 네. 원고는 시어머니에 대한 횡령 고소도 검토 중입니다.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까지 고소하려고? 설마 그러진 않겠지? 왜요? 당신 어머닌 제 통장을 몰래 해지하고 제 돈 1,000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게 범죄 아닌가요? 하지만 어머닌, 나이도 많으시고, 나이 많으면 범죄가 아닌가요? 그럼 저도 나이 들면 남의 돈 훔쳐도 되나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시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정과 은미였습니다. 언니, 은미가 달려왔습니다. 언니,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얘기요? 언니, 제발 오빠랑 좀 잘 해결해요. 이혼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왜 필요 없어요? 애들도 있고, 그동안 함께한 세월도 있고, 애들이요? 25, 23이면 다 컸어요. 그리고 함께한 세월이요? 그 세월 동안 행복한 적이 있었나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미안해요. 그동안 언니한테 너무 당연하게 대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앞으로요? 앞으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니, 한 번만 용서해줘요. 어머니도 그러실 거예요. 언니 통장 돈도 다 돌려드릴게요. 됐어요. 전법으로 해결할 거예요. 언니, 가족이잖아요, 우린. 은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말에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가족이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어디 계셨어요?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왜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계획하셨잖아요. 그리고 은미 씨, 당신이 오빠한테 김지혜 씨랑 만나라고 부추긴 거 다 알아요. 병실에서 다 들었어요. 은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오빠 행복이요? 그럼 저는요? 제 행복은 생각 안 하세요? 언니도 행복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제 안 필요해요. 저 혼자 행복해질래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시누이들이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걷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있어.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지혜 씨랑은 끝냈어. 앞으로 잘할게. 믿을 수 없어요. 믿어줘. 정말이야.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28년 동안 저 없이도 잘 사셨잖아요. 회식하고 술 마시고 스마트폰만 보고 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셨어요. 그게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건 저 정수진이 아니에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는 며느리예요. 저는 이제 며느리 안 할래요. 그럼 뭐가 될 건데? 저요. 제 대답에 남편이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정수진이 될 거예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정수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28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했던 집, 명절마다 음식 만들고 제사 때마다 상 차렸던 집,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했던 집. 하지만 제 집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제 집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신 작은 원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재판은 한 달 후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준비할 것입니다. 28년의 증거를, 기억을, 아픔을, 그리고 용기를. 며느리 정수진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진은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원룸은 작았습니다. 15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시댁집의 거실만큼도 안 되었죠. 하지만 이곳은 전부 제 공간이었습니다. 청소할 방도 제 방 하나, 차릴 식사도 제 식사 하나, 빨래할 옷도 제 옷만 있었습니다. 부엌에 섰습니다. 작은 가스레인지 하나, 싱크대 하나. 하지만 이곳에서는 2번 요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시어머니 것 따로, 남편 것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제가 먹고 싶은 것 하나만 만들면 됐습니다. 저는 계란 2개를 꺼내 프라이를 했습니다. 토스트에 버터를 발랐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간 맞춰야 할 사람도 없고 반찬 투정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 2개, 컵 하나, 프라이팬 하나. 5분이면 끝났습니다. 28년 동안 1시간씩 설거지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 입가의 선, 듬성듬성 난 흰머리. 48배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죽어있던 눈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5시간이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물건을 찍고 돈을 받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돈도 시어머니가 주는 생활비도 아닌 제 노동으로 번 제 돈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그 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00만 원권 수표 한 장이었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28년 동안 집안일로는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5시간씩 한 달 일한 것으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친정어머니께 선물을 샀습니다. 따뜻한 무릎 담요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비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산 저렴한 것이었지만 제 돈으로 산 첫 선물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머, 수진아. 이걸 왜 사와? 제가 처음 번 돈으로 샀어요.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담요를 받아들고 우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구나. 네, 엄마. 혼자서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자주 들렀습니다. 증거를 보완하고 진술을 준비하고 재판 과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 선생님께서 새로운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수진 씨, 이거 보세요. 남편분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 더 있네요. 부동산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라면 우리 집밖에 없을 텐데요. 네. 작년에 취득한 아파트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어요. 시세가 8억 정도 되네요. 8억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났을까요? 그게 문제죠. 등기부 등본을 보니 대출은 없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어요. 근데 남편분 통장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습니다. 혹시 시댁에서 증여받은 거 아닐까요? 아니면 재산을 은닉한 거거나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제 돈을 가져다 부동산에 투자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시댁에 쓴 돈, 제가 아껴서 모은 돈을 남편이 몰래 가져다 투자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당연하죠. 재산 은닉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통장들을 뒤졌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통장, 모든 내역.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5년 전부터 제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씩 남편 통장으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 비밀번호를 알고 몰래 이체한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6천만 원. 그 돈이 강남 아파트의 계약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돈을 훔쳐서 부동산에 투자했고 이혼하면 그 집은 자기 것이 되니까 제가 모르게 숨긴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제 계좌의 모든 이체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5년치, 10년치, 20년치 수백 장의 종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종이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이 집안에 쏟아부었는지, 시어머니 병원비, 시동생 사업자금, 시누이들 경조사비, 그리고 남편의 몰래 이체까지 계산을 해보니 총 1억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울었습니다. 슈퍼마켓 뒷골목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억이요. 제 인생이 1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니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슈퍼마켓 계산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여자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정수진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 인터넷 카페에서 봤어요. 시댁 이혼 소송 카페에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법정에서 보고 올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예요. 25년 시집살이 하다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수진 씨 글 보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시댁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들,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들, 혼자 사는 게 두려운 여자들. 그들은 저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정수진 씨처럼 저도 당당하게 싸우고 싶어요. 정수진 씨 보면서 저도 혼자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다시 서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동네 카페에서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여자 만났다면서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 적금을 전부 해지했어요. 아들 사업 자금으로요. 저는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준비해요. 시누이들은 먹으러만 와요.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며느리로서의 헌신, 가족으로서의 소외, 여자로서의 무시.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재판 일주일 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은미가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언니 생각하시다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병원 어디세요? 서울대병원이요. 언니 와줄 수 있어요? 가보죠. 병원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링거도 없고 산소호흡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워만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마다 나 이제 죽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그게 의사는 괜찮다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시면 푹 쉬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수진아, 잠깐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재판 취하해줘. 응?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재판을 해? 민수도 반성하고 있어. 다시 잘 살아봐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전 이미 결정했어요. 이 나쁜 년이. 시어머니가 죽게 생겼는데 재판이 그렇게 중요해?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죽을 것 같던 목소리가 갑자기 힘차졌습니다. 어머님, 연기하지 마세요. 안 통해요. 뭐? 연기? 네. 28년 동안 봐서 알아요. 어머님은 안 아프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원룸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인데도 별이 보였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 맑아져서 별이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재판이죠? 엄마 편이에요. 힘내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25살 아들이 제 편이라고 했습니다. 25년 동안 키운 보람이 있었습니다. 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재판입니다. 28년의 결말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저는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사주신 새 정장이었습니다. 다림질을 하고 신발을 닦고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수진,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거울 속 제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수진이 아니라 그냥 정수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함께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서는 여자들 모임 사람들도 방청석에 앉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판사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주장을 시작하십시오. 제 변호사 선생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정수진은 피고 박민수와 28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경제적 착취, 시댁 식구들의 정서적 학대로 인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합니다. 변호사 선생님께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입니다. 모니터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남편과 김지혜가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호텔 앞에서 키스하는 사진,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 20장이 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반론하십시오. 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진들은 단순히 동료 간의 만남을 악의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피고는 업무상 회식과 회의를 위해 김지혜 씨와 만났을 뿐입니다. 그럼 호텔 앞에서의 키스도 업무입니까? 제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님께서 서류를 넘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증거 제출하십시오. 네. 두 번째는 피고의 재산 은닉에 관한 증거입니다. 변호사 선생님께서 새로운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피고는 작년 강남에 시세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통장에는 그만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자금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판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5년간 매월 1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이 피고 통장으로 무단 이체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모니터에 통장 내역이 떴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이체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동의 없이 돈을 빼내갔고 이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침해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판사님께서 목탁을 두드리셨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 이 주장에 대해 반론하십시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제가 가족을 위해 투자한 겁니다. 나중에 집을 팔면 우리 가족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판사님의 질문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그건 아내가 반대할 것 같아서 그럼 무단으로 한 것이군요. 남편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증거 제출하십시오. 변호사 선생님께서 세 번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피고의 모친 박순자 씨의 횡령에 관한 증거입니다.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횡령이라니, 가족끼리 도와준 걸 가지고. 앉으십시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앉으셨습니다. 박순자 씨는 올해 7월 원고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일 때 원고 명의의 적금 통장과 예금 통장을 무단으로 해지했습니다. 총 1,000만 원입니다. 모니터에 은행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도장을 찍고 제 서명을 위조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계셨습니다. 이 돈은 피고의 동생 박재호 씨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께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박순자 씨, 이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습니까?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고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며느리 돈이 제 돈 아닙니까? 며느리 돈이 시어머니 돈입니까? 판사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형사 고소 대상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생님께서 네 번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28년간 시댁에 지출한 비용 내역입니다. 모니터에 엑셀표가 떴습니다. 연도별, 항목별로 정리된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1996만 2024년 시어머니 병원비 1,200만 원, 1998만 2024년 시댁 명절 및 제사 비용 1,800만 원, 2007년 시동생 사업비 대납 800만 원, 2010만 2012년 시누이 자녀 교육비 지원 1,200만 원, 2015년 시아버지 장례 비용 500만 원, 기타 경조사비 및 생활비 지원 1,500만 원, 총 7천만 원입니다. 이는 원고가 직접 기록한 내역이며 일부는 계좌 이체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28년이 저렇게 숫자로 정리되다니, 제 청춘이, 제 노동이, 제 헌신이 저렇게 차갑게 표로 나타나다니. 원고는 재산분할과 함께 이 비용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판사님께서 서류를 꼼꼼히 보셨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입을 여셨습니다. 증인 신청이 있습니까? 네. 원고 측에서 증인 2명을 신청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은행 직원 박선미 씨였습니다. 제 통장 해지 당시 창구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증인은 박순자 씨가 정수진 씨 통장을 해지할 때 직접 응대하셨습니까? 네. 박순자 씨는 며느리 통장이라며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본인 확인을 요청했지만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오셨기에 처리했습니다. 나중에 CCTV를 보니 서명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정수진 씨 본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네. 만약 제가 더 꼼꼼히 확인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이웃 주민 김영희 씨였습니다. 저희 집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증인은 원고 정수진 씨의 일상을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10년 넘게 아래층에 살았습니다. 정수진 씨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셨어요. 청소기 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명절 때는 사흘밤을 새우시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원고가 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요. 항상 일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나가시는 걸 봤는데 정수진 씨는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판사님께서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수진아.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렇게 많은 걸 희생하는지. 나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랑은 정말 끝냈어. 다시는 안 만나. 아파트도 내 이름으로 바꿀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고, 피고의 말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28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하셨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기다렸어요. 저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당신은 뭐 하셨어요? 걱정하셨나요? 아니에요. 다른 여자 만나고 제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계획하셨잖아요. 수진아, 이제 늦었어요. 용서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액수는 추가 심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로 정하겠습니다. 그때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님께서 목탁을 두드리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께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판사님도 우리 편인 것 같아요. 방청석에서 다시 서는 여자들 회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저에게는 큰 응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끝까지 가려고? 네. 내가 1,000만 원 돌려줄게. 그러니까 고소는 취하해줘. 안 돼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것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를 배신한 거예요. 신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신뢰야? 바로 그거예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으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기면 뭐가 남는데.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아들과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멋있었어요. 엄마가 이길 거예요.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25년, 23년을 키운 아이들이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면 판결입니다. 28년의 결말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겼습니다. 제 목소리를 찾았고, 제 권리를 주장했고, 제 존엄을 지켰으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판사님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제가 했던 말들. 용서는 못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진짜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시 서는 여자들 단톡방이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용기가 났어요. 저도 이제 재판 준비할래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재산도 복수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원하는 건 그저 나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2024가단 12만 3456호 이혼 청구 사건, 주문을 선고합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원고 정수진과 피고 박민수는 이혼한다.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무언가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28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강남 소재 아파트 지분 50%와 현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 모친 박순자는 원고에게 부당 취득한 1천만 원을 즉시 반환하라.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원고가 결혼생활 중 시댁에 지출한 7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및 피고 가족이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권고한다. 판사님께서 안경을 벗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가 28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노력과 희생을 인정합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했던 과도한 부담과 정서적 학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판사님의 마지막 말씀에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목탁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자유로워서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 축하해요. 변호사 선생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수진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머니의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서는 여자들 회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인생의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를 한 잔 기울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셔서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시지 못했던 술이었습니다. 엄마 건배. 그래, 우리 딸 새 출발 축하한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쓴맛과 단맛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인생 같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뭐 하고 싶니? 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카페 하나 차리고 싶어요. 작은 거라도요. 제가 직접 커피 내리고 손님들 맞이하고 제 공간을 꾸미고 싶어요. 좋지.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엄마. 이번엔 제 힘으로 해볼래요. 재산분할 받은 돈으로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구나. 네, 엄마.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정수진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카페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름은 다시 서다였습니다. 원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조그만 카페였습니다. 테이블 5개, 의자 15개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도, 창가에 놓인 화분도, 선반에 진열된 컵들도 모두 제가 고른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지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는 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서는 여자들 회원 중 한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잠시만요. 저는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사장님, 저도 다음 달에 이혼 판결 나와요. 덕분에 용기 냈어요. 축하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사장님처럼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제 가게를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카페 한쪽에는 작은 상담 공간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다시 서는 여자들 모임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시댁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들,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어떻게 새로 시작했는지. 저도 28년을 참았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죠.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제 인생은 참기 위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한 거라는 것을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익숙한 얼굴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24살이 된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어서 와. 앉아. 딸과 남자친구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 2잔을 정성껏 내렸습니다. 하트 모양 라떼 아트까지 그려 넣으며요. 엄마, 저 소개할 사람 있어요. 제 남자친구 준호예요.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젊은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가워요. 많이 들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엄마, 저희 내년에 결혼하려고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엄마처럼은 안 살 거예요. 저는 제 일도 계속할 거고 준호도 집안일 같이 하기로 했어요. 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가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헛되이 산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제 딸에게는 다른 길을 보여줬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떠나고 저는 카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컵들을 설거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 공간을 제가 가꾸는 일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석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녁 준비하느라 석양을 볼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우리 아들.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엄마 카페 갈게요.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니. 며느리로 살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카페 문을 잠그고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고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누구 명령 들을 필요 없는 그냥 제 공간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정수진은 정말 죽었구나. 그리고 웃었습니다. 대신 정수진이 태어났어. 핸드폰을 들어 오래된 사진들을 봤습니다. 28년 전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시댁 식구들과 찍은 명절 사진들. 그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짓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진을 봤습니다. 카페 오픈 날 찍은 사진, 다시 서는 여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이 사진 속 저는 진짜로 웃고 있었습니다. 눈도 입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웃음이구나.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카페에 가야 합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상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바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하루일 것입니다. 제가 선택한 하루일 것입니다. 에필로그 -3년 후.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다시 서다 카페는 이제 지점이 2개나 생겼습니다. 모두 다시 서는 여자들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여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51살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더 많아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20년을 참았는데.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28년을 참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엄청 무서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 인생을 한 번도 못 살아보고 죽는 거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용기 내볼게요.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상담이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었고 커플이 손잡고 걷고 있었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도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제 선택을 존중받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풍족하진 않아도,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로 살고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아니라 정수진으로. 28년 전 며느리 정수진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결혼하던 그날 죽었습니다. 정수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큰집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죽었습니다. 하지만 31년 후 정수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법정에서 태어났고, 원룸에서 자랐고, 카페에서 꽃 피웠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것을, 그 한 번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며느리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지금 힘들다면 제가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당신도 다시 설 수 있다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라고. 며느리가 되기 전에 당신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